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시사토론입니다. 4.7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이번 보궐선거가 전북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평가적 의미가 커서 어느 선거보다도 무게감이 더 큽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4.7 보궐선거에 따른 전북 정치권의 영향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세 분 교수께서는 이번 4.7 보궐선거에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잠깐 이야기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천 교수님. 예, 아무래도 뭐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고 잠재적으로 이제 대선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주목을 당연히 받게 될 텐데요. 그 승패 여부보다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율과 또 최근 이제 미국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여론조사가 지금 자꾸만 틀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엄밀하게 말하면 여론조사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 득표율 부분에서 여론조사가 과연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계한 교수께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이번 선거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순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만의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정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정도가 얼마나 될 건가? 지속적인 이제 여러 차례 악재들이 이제 나옴으로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강도가 지금 여론조사만큼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좀 약하게 나올 건지에 따라서 향후의 정치정은 상당히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박영선 후보도 그리고 부산의 후보도 매진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세를 결집해서 그 차이를 얼마큼 줄이느냐에 이제 관건이 있다고 봐요. 뭐 선거는 상당히 대선이 이번 선거는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그 폭을 줄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판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원두현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번 선거가 2016년에 촛불 집회 이후에 그 촛불의 정치가 사실은 쭉 지난 한 3, 4년을 지배해왔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에 국회의원 총선거까지가 촛불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는 이제 그 여파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 질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치 세력이 새롭게 등장하느냐, 누가 되느냐의 문제보다 어떤 힘들이 정치적 힘을 만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도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실 너무 정치적 쟁점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사실은 박원순 시장 8년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지향해왔던 어떤 도시적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박원순 8년의 서울이 어떤 의미였느냐, 그 개념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 전환점이 어떻게 형성될지 이게 이번 선거에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네, 이계한 교수님. 전북 네. 지역에서는 김재시 의원 선거가 유일한 보궐선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 이른바 불륜 스캔들에 따른 그 재선거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4월 7일 날 여기도 뭐 이제 기초 의원 선거를 하게 돼 있죠. 이제 불륜 스캔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저는 김재식 의원에서 이제 제명 처분을 받고 한 분은 이제 뭐 계속 법정 소송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이제 제명 처리가 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그 민주당 후보에 대한 김제 시민들이 얼마큼 판단할 것인가 여기에 표를 얼마큼 주는지 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입니다. 지난번의 선거에 비해서 이번에 이제 기초의원 선거에 표를 얼마나 주는가 이거에서 이제 작은 동네에서 주민들이 보는 또 다른 바로미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자, 세 분은 어렵긴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또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원 교수님. 예, 저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투표율이다 이런 말씀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됩니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그러나 국민의힘을 이 인상적으로 아직은 바라보지 못하는 이 유권자들이 과연 투표장에 성의 있게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냉소주의가 확대되는 어떤 이 현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게 형성돼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벌어져 있는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이제 상당히 근접해 가겠지만 이 민주당이 이기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자, 이 교수님께서는? 뭐 저도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민주당이 계속적인 LH 이후에 악재들로 인해서 선거판을 끌고 견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다면 상당 부분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압승을 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뭉치는 추세고 또 민주당은 상당히 중도파들이 분열되는 이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중도파들에 대한 저변 확대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세대 간에도 약간의 대결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세대에서 국민의힘을 밀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반작용이 크게 작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뭐 상당 부분 이 선거판을 역전시키기는 서울과 부산을 역전시키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민주당이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박 교수님,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호남 민심 사로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지난주 정운천 국민의당 국민통합위원장이 당내 전주시 동행 의원들과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어요. 그럴까 하면 김종인 대표는 광주를 찾았는데 이러한 야당의 행보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운천 위원장의 경우는 뭐 개인기에 의해서 그 전주에서 당선도 국회의원에 당선도 된 분이고 나름대로 그 저쪽 이제 국민의힘 쪽에 있지만은 호남의 그 요구를 국민의힘 쪽에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분이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역시 이분이 뭐 불과 몇 년 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뭐 그렇게 진영 논리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행보들을 보이는 것이 그 어느 정도 동서분열 대한민국에 이런 거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서 바람직한데 다만 이제 좀 더 그 요구를 해보자면 이게 선거 앞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좀 너무 뻔해 보이기 때문에 속이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이렇게 쭉 하되 여기에 더해서 이제 평소에도 이런 행보들을 계속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예산 따는 것이라든지 뭐 5.18 참배라든지 이제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경상도당의 그 모습을 탈피하고 또 과거의 독재 시대의 유습을 계속 그걸 유지하고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당의 모습을 탈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미래지향적인 전향적인 정당으로서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당으로서 모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쪽에 좀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동안 치러진 전북의 주요 선거를 잠시 살펴보면요.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는 도민들이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전에 선거를 보면 지선과 총선에서는 무소속이 또는 제3지대 야권인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줬잖아요. 이제는 전북의 유권자들도 뭐 외골수형 짝사랑에서 벗어나서 견제와 균형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정치권에 대한 구도와 전북의 민심이 전북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줬냐. 이 점을 대해서 한번 또 토론을 하고 싶어요. 이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몰표를 줘서 얻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국민의당 시절에 견제가 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컸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특히나 우리 같이 이제 도세라든지 정치세가 약한 데서는 상당 부분 좀 눈치도 좀 보면서 중간 역할 좀 했으면 좋겠다. 한쪽에 몰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슬퍼하고 실망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일이 많은데 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뭐 의석 다 몰아줬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180석 범여권이 이 의석 갖고 전혀 해주지 않거든요. 여전히 판은 전북판을 읽는 게 아니라 전체적 판에서 득이 뭐가 될 것인지 이것만 고민하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대5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30% 정도를 가지고 좀 상대를 좀 밀당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세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뭐 국회의원석에도 한 3석 정도는 야당이 갖고 있어야 그다음 밀당이 가능하지. 지금과 같이 뭐 다 민주당의 그 중심 세력에서 우리 지역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보면 항상 상수는 아니에요. 늘 변수로서 뒷부분에 어느 줄에 쓸 건지 이 고민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다면 여전히 저는 30%의 강골의 야당 세력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원 교수께서는요? 네, 뭐 저는 뭐 이상적인 말씀이어서 동의하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전라북도 정치 정세에서 새로운 정당들이 나와서 균형을 잡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의 상태는 과거에 뭐 이렇게 안철수가 등장했을 때 전부 도민들이 거기 지지했던 것처럼 그런 정도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전라북도에 쌓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작년 총선 끝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민주당 원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좀 걱정됐습니다. 원팀이 좋긴 한데 그 원팀이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전라북도의 발전 비전을 가지고 어느 한 파트에서는 이렇게 이 전라북도가 문화와 생태 뭐 이런 쪽으로 발전해야 돼. 그걸 어떻게 구현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좀 그런 토론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첨단 산업으로 가서 고용도 창출하고 산업직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식의 좀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좀 지역을 바라보고 정치의 지향성을 놓고 나오는 균형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장애 문제가 아니라 원팀은 좋으나 그 원팀이라는 게 사실 원팀도 잘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제 일종의 자꾸 세력을 이루는 그런 쪽으로만 성장할 게 아니라 지역을 바라보는 비전들을 갖고 좀 이렇게 내부에서 원팀, 두팀, 세 팀 나와서 좀 붙고 경쟁하고 그 속에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안 만들어지니까 예, 그런 고민이 있어서 예, 저는 이번 이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좀 그런 분위기들이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번 4.7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의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박 교수님,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또는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여야 정치권의 판세 어떤 변동이 좀 있을까요? 예, 민주당이 승리한다면은 글쎄요. 그래도 뭐 판은 대선판으로 급속하게 흘러가게 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제 약간의 체면을 살리는 정도, 뭐 레임덕의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는데 이미 뭐 레임덕은 시작됐다고 보고 그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 앞선다고 나오는 그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조국 문제에서부터 민주당의 지지자가 이제 크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40% 정도의 지지층이 계속 결속을 했었는데 그 현상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그렇다고 민주당은 싫은데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한국 정치 지형이 뭐 이 와중에 지금 정의당은 완전히 몰락한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완전히 양당제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불과 이 4년 전에 대통령 탄핵을 했어요. 최순실 그 문제가 그렇게 불거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 그 폐기당한 정당에 대해서 다시 지지를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40% 지지율이 유지됐다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 그게 깨진 거예요. 그거마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촛불 두 분 다 말씀하셨듯이 촛불 얘기는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 촛불 세력은 남아있지 않고 2017년 이전에 정치 구도로 이제 돌아갈 공선이 굉장히 큽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제 당선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포장도 없이 앞으로 이제 1년 남은 기간 동안 대선 문제, 대선 소용돌이로 이제 한국 정국은 빠져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계한 교수께서는요. 일단 이번 선거는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이기는가 관심도 있지만 민주당이 질 것이다라는 관심도 만만치 않게 크다고 저는 봐요. 그 민주당이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레임덕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군의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선거의 책임은 결국 이낙연 지금 선대위원장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낙연 후보는 그 대표께서는 대략 후보군에서 밀려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대안이 뭘까 했을 때 문재인 그 대통령 중심 세력들은 새로운 후보를 만들려고 애를 쓸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그 지분을 가지고서 박스에서 벗어나서 20%를 벗어나서 30%로 치고 올라갈 거다. 그러면 현재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그 현실론, 그 다음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중심의 소위 말하는 이제 문바 중심에서 후보를 내고 싶은. 그래서 민주당 내의 권력 투쟁이 아주 심각할 것이다. 그 권력 투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또 이해찬 전 의원이 나와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새롭게 판을 끌고 가면서 민주당은 상당히 힘들어질 구도도 만만치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면 결국 국민의힘은 대선은 저는 2% 게임이라고 봅니다. 2% 게임인데 그 2%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이길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충청 대망론을 갈 거라고 봐요. 그럼 충청권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표를 얻으며 1년 동안 이 대선판을 끌고 가지 않겠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결국 국민의힘이 대선판을 결국 2%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충청권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른 데 상당히 굳어져 있다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 1년 동안 대선판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 교수님, 자 민주당만 놓고 보자면 네. 그 5월에 당대표 선거가 있고 9월에 여당 대선 후보 선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가 주는 영향이 클 것인데 이 교수께서도 민주당 언급을 좀 하셨지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든 혁신의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이기든 지든 민주당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문제의식들이 이제 폭발하는 상황이 될 건데 뭐 그게 뭐 엄청난 폭발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뭔가 민주당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는 자기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기도 하고 근데 전망을 해보자면 아마 혁신의 기운이 일어나긴 하되 굉장히 제한된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대표님, 이 교수님께서는 이낙연 대표 체제의 어떤 이 책임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걸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싫어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 정치 586 세대의 어떤 이 한계가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의 지난 10년 또는 20년의 정치를 지배해왔던 이른바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그게 이제 세대적으로는 586으로 되어졌고 정서적으로는 이른바 이게 그런 세대가 상징하는 정신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최근의 어떤 변화들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퇴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변화 혁신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뭐 그냥은 안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이 투쟁들이 벌어지겠죠. 그 투쟁이 어떻게 결과지어질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분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21대 총선이 치러진 지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거대 여당으로 출발한 21대 국회와 전북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년간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시는지 이야기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교수님. 1년간 뭐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처음에 보였던 원팀이다라는 구호는 초반부터 무색하게 깨졌고요. 원팀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다 증명을 해줬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것이 그러면 국회의회에서 어떤 걸 할 건가 했을 때 간사론을 제시하면서 중간 역할을 리더를 가지고 일을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우리 지역이 원하는 현안들은 다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갔다고 봐요. 1년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기는 좀 빠르기는 합니다만 대략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재산 금융 중심 도시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물론 평가가 뭐
부산, 서울에서 평가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기본 것은 일단 선 정책, 후 발전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도모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생활한 선언을 우리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 이런 현안은 이제 아주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또 이제 새만금의 이야기도 오랫동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내용이 이제 변화되면서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이제 때로는 소위까지 얘기도 합니다만 이런 걸 봤을 때 1년간 평가 점수를 후하게 주기는 좀 어렵다.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렇지만 이제 좀 아쉬운 건 그래요. 180석이 갖고 있는 저는 딜레마라고 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책임은 다 져야 되는 이게 정말 180석 얻어서 좋았긴 했지만 그것의 책임론이 결국은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 앞으로 대선에도 갈 건데 우리 지역은 국회의원들은 그 판국에서 사실 얻어내기가 정치력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점을 본다면 지금의 우리 초재선 의원들께서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남의 지역 선거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할 여지가 없는데 여전히 지역에 대한 그 평가도가 낮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박동천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작년에 이제 숫자로는 압승이지만 득표율은 사실 별 차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지역구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긴 곳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잘못 판단한 거죠. 의석이 그게 지지율을 반영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일부 특히 소위 문파 의원들 앞에 이제 그 총알바지 노릇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한 얘기들을 내세우고 정작 해야 할 일은 별로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본인들은 열심히 일했다고 하고 많은 법안들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가령 지방자치 지금 전북 얘기를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은데.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전북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이 브로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전국적인 관심사를 고려하고 거기서 이제 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 배분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래된 숙제거든요 정치학에서.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단순히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예산을 따내는 그 역할을 기대하는 수준에서만 얘기가 그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역할은 그거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당 안에서 어떻게 줄을 잡느냐,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줄을 잡느냐의 문제로 귀착이 되고 그러면 결국 전북 정치가 중앙 정치에 귀속되는 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을 뒤집기 위한 이제 유일한 방법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인데 이 정부가 등장할 때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개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정부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개헌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야당이 심의를 안 해서 그거는 그랬다 치면 180석이 됐으면 그걸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180석을 얻었는데도 그걸 안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제 민주당은 정말 5만 정도로 말해주는 게 진짜 최대한 그 말을 잘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전북의 이제 국회의원들의 경우도 예산을 따내는 이 수준의 그 생각에 머무르는 한 예산을 따내기도 어렵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전라북도에 특히 이번 작년에 된 국회의원들께서 저는 되게 성실하고 꼼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분 한 분을 제가 모니터하지는 못하지만 이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박 교수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스스로가 너무 좀 주눅 들어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감히 평가하기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전라북도가 아까 말씀드린 뭔가 마이크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 소리가 작아요. 그래 안 보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검찰개혁 같은 그런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 전라북도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원팀이라면 한 사람의 목소리는 그게 스피커가 작지만 이 스피커를 키워서 좀 모여서 같이 발언도 하고 뭐 그게 이 옳고그를 떠나서 뭐 예를 들면 새만금 문제도 같이 발언도 하고 새만금 문제를 저 30년 동안 이제는 한 번쯤 발언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해요. 전주 특례시가 안 돼 망가졌을 때도 뭐 누가 나서서 이야기를 좀 세게 하면서 좀 반성을 하든지 아니면 규탄을 하든지 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방이 어딜 바라보고 있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예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치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네. 근데 뭔가 도전도 하고 좀 이렇게 네. 싸움도 걸고 이런 과정에서 커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이 교수님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보면 주 이슈가 모두 부동산 정치가 파묻힌 것 같아요. 지역 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역 소멸, 지역 위기 여러 가지 해결될 점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이슈들이 사라진 점 이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결국 뭐 지역 균형 발전의 화두가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사라졌다라는 게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목소리는 공통의 화제가 돼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끌어내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아꼈던 지역 균형 발전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4년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뭐 관심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오로지 이제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은 뭐 흔히 하는 말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하는 것보다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관심 있는 그런 직이다 이렇게 흔한 말로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본다면 지방의 위기, 실종, 뭐 지방 대학 이런 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심이 이제 적다 보니까 결국 목소리를 그러면 어떻게 낼 건가? 이 목소리를 결국 국회의원의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내서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 점도 약하고 수능적이고 오로지 정말 한 번 국회의원 더 차수를 늘리는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지 않냐.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네. 자, 벌써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해 듣겠습니다. 먼저 원 교수님. 예. 어쨌든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이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인데 뭐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너무 정치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가버리면서 과연 이 도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주제가 사라졌어요. 그게 아마 균형 발전 또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사라져 버리는 것과도 저는 한계 일견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좀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이슈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런 논쟁들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정치도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미래,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 방향, 비전 이런 걸 어떻게 볼 거냐 이런 토론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서 꼭 원팀이 아니어도 좋으니 좀 이렇게 뭔가 좀 사건이 벌어지고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경영 교수님. 네. 서울, 부산 선거를 보면서 이 선거에 결국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리고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문제가 결국 우리 지역의 문제로 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후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끌어낼 건가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후보들을 만들어지는데 우리 지역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끝으로 박동천 교수님. 예, 한국 사회가 지금 그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급격하게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또 하나는 정치가 매우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그 정치적인 주제들이 매우 사소하고 직접적인 이슈들만 다루지 좀 장기적인 그 관심들은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 결과가 한국 사회는 굉장히 다원화되고 있는데 정치는 점점 더 획일화되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 쪽으로 이렇게 그 소용돌이가 한번 쫙 빨아들이면 모든 요소들이 그쪽으로 다 줄을 서는 그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데 전북의 그 정치적 자원들이 서울 가서 운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지금 중앙 집권적인 소용돌이의 강도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 정당들이 점점 사라지고 당내에서 이견이 그 숨을 죽여야 되고
이 현상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우려할 만이라 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그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전부 좀 이 시민들께서 좀 더 새로운 국면에 좀 신경을 좀 쓰시고 관심을 좀 기울이고 참신한 사람들을 좀 키워주는 그런 문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4월 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바뀔 텐데요. 지역에서 내년 대선은 향후 5년간 지역 발전을 견인할 청사진을 세울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정책 같은 전국적인 이슈에 지역의 현안이 묻혀서 지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치권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폭넓은 정책 마련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